네,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하고 이제 1과목, 이제 시험 과목, 증권 분석이죠. 1과목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이제 됩니다.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증권 자문 인력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기본서를 이용한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긴 시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강약을 조절해서 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저는 이제 PPT 이게 강의 교환을 만들어서요.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 이제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시죠? 2024년도 올해 이제 새 교재가 나왔고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표지는 달라졌는데 내용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 교재 이렇게 재도전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작년 교재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순서도 그 기본서 교재하고 똑같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1과목이 증권 분석이라는 과목인데 그게 이제 3개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경기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전체 중에 이제 6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6문제는 적당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거다. 작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큰 편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경기와 관련된 얘기겠죠. 경기 순환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또 이제 그 경기를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거시 지표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살필 거고요. 경기는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경기가 왜 변동하는지 그 원인, 특징. 이게 이제 그 거시경제 학파별로 좀 주장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기 순환의 특징, 경기 변동 이론. 요거는 이제 원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경기 변동 이론을 이 학파마다 설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경기 안정화 정책, 통화 정책, 특히 여기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이 4가지 경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갖는 특징, 또 경기를 파악할 때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죠. DI, CI, BSI, CSI, ESI. 자, 굉장히 이제 많아 보여요. 그런데 6문제 출제되는데 조금 이제 생소할 수는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는 없어요, 여러분. 그 교재 내용을 보면 깊이는 없고 대신 이제 좀 넓게 공부해서 처음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6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뭐 경기는 우리 늘 접하는 게 경기니까. 그래서 이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개념, 이제 측정. 제가 깊이가 없다 했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교재 참조하실 때 이제 1절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제 동의어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경기란 말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기가 뭐다? 한 나라 경제의 이런 뜻이죠. 총체적인 활동 수준, 그것을 의미하는 게 경기다. 여기 이제 총체적이란 말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실물 경기란 말을 쓰잖아요. 이런 이제 실물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 금융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물이 잘 돌아가려고 그러면, 피의 역할하는 거, 혈액의 역할을 하는 게 금융, 돈이니까. 그리고 해외 부분, 이거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보는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 할 때, 총체적 활동 수준이니까 이 3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향후 경기죠, 여러분.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심리적으로 보면 늘 현재 경기가 안 좋잖아요. 10년 전에도 안 좋다고 그랬고 지금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경기를 우리 이제 파악하려고 한다. 향후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근데 이제 개별 지표가 있고 종합 지표가 있는데요. 개별 지표 중에서 가장 경기를 파악할 때 많이 보는 대표적인 게 GDP죠, 여러분. GDP가 증가한다. 그 나라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이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니까 이 GDP가 개별 경제 지표입니다. 경기를 파악하는. 그런데 이 GDP는 개별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 지표를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여러 개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가공해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CI, DI. 요거 우리 이제 뒤에서 다룰 겁니다.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지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경기 순환 이제 측정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경기에다가 순환이란 말이 붙었어요. 순환은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자, 경기 순환이란 경기가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을 보이겠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것을 경기 순환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파악할 때 좀 전에도 봤지만 그 경기를 파악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GDP가 됐든 CI가 됐든 DI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시계열 자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경제 지표가 시계열 자료. 시계열 자료라는 건 뭐예요? 월별로 발표되냐, 분기별, 연도별 이렇게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시계열 자료 안에는 네 가지 변동 요소 또는 요인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추세 요인, 순환 요인, 계절적인 요인, 불규칙 요인. 이 네 가지가 경기 변동의 이제 요인이다 또는 요소다.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열 자료 또는 이제 시계열 지표 이런 게 이제 증감했단 말이에요, 수치가. 그럼 그걸 이용해서 경기를 분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변동 요인 중에서 또는 요소, 경기와 관련성이 낮은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의 크기를 제거하고 이제 보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절 요인 변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변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이죠, 쌀. 쌀 수확량 같은 경우는 가을에 쌀을 수확하니까 4, 4분기 GDP에 합산이 돼요. 그러면 4, 4분기 GDP가 3, 4분기보다는 크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경기가 좋아진 거냐?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제 합산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불규칙 변동은 일시적인 거니까. 갑자기 뭐 태풍이 왔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니까 이 두 개를 제거하고 순환 변동의 크기하고 추세 변동의 크기하고 순환 변동의 크기 요 두 가지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세와 순환 변동. 이 순환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장기 이제 추세가 나오면 그 추세 위아래로 또 변동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순환 변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에는 그러면 추세 요인을 또 따지면 안 돼요. 그걸 또 제거하고 순환 변동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변동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환 변동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지금 GDP 증가분이 올해 GDP 증가분을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만약에 50이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50만큼 경기가 좋아진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50의 구성을 봤더니 여기에 추세 요인이 10이고 순환 변동으로 발생한 게 30이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7, 그 다음에 뭐 불규칙 요인이 3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해를 했다, 그러면 실제 경기 변동의 크기를 50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제거하고, 요 크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고성장하는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성장 경제는 추세는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것까지 제거하고, 요것만 가지고, 즉 순환 변동의 크기로 경기를 파악한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 이제 등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고. 원래 경기 변동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변동하니까 네 가지 요인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순환 변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경기 순환 이제 같은 말로 보는 거고요.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50을 어떻게 이렇게 분해를 하냐. 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교재에.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 대비하기가 편해진 겁니다. 시험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는 사이클을 그리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을 설명할 때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경기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를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고 제일 좋을 때를 정점, 또 안 좋을 때 바닥을 저점. 그러면 요게 이제 순환하니까 요게 한 사이클이 되겠죠? 저점에서 그 다음 저점 또는 정점에서 그 다음 정점까지. 예, 이것을 이제 순환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이클. 근데 요 한 사이클을 갖다가 여기 보면 여러분 요 장기 성장 추세 중심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요걸 4단계로 나눠서 1, 2, 3, 4 이렇게 분석하게 돼요. 그걸 이제 4분법이라고 불러요. 회복, 호황, 그 다음 꺾이는 게 후퇴,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게 불황.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지금 경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2분법으로 많이 이제 경기를 파악합니다. 즉, 확장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 그럼 확장 국면은 뭐예요? 저점부터 정점까지 경기가 꾸준히 상승하는 국면. 그게 확장기가 되겠죠? 정점에서 저점까지 하강하는 국면. 그거를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해요. 통상 한 순환 주기를 보면 이게 뭐 30개월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확장기가 깁니다. 수축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수축 국면은 뭘 말하고 확장 국면은 뭘 말하냐. 순환 주기는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순환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변동성이니까 이 정점과 저점의 높이 있죠? 그림상에서 이걸 순환 진폭이라고 합니다. 또는 순환 심도. 예,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GDP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실질 GDP. 자, 그러면 시험이 뭐가 나온다? 점수 줄 때 납니다. 이 용어를 찾는 겁니다, 용어. 이제 그림에서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 순환 주기가 뭐고 확장 국면, 수축 국면, 기준 순환일, 순환 진폭, 순환 심도. 자, 순환 주기는 뭐다? 저점에서 다음 저점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순환 주기. 이 순환 주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확장 국면은 시작이 뭐예요? 저점. 끝이 정점. 저점에서 정점까지 좋아지는 구간을 말하는 거고, 수축은 반대겠죠? 정점에서 저점까지 이제 하강하는 이제 구간을 말하는 거죠. 자, 기준순환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정점도 있고 저점도 있는데, 이게 몇 년 몇 월인지, 이게 의미 있는 날이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몇 월에 정점을 찍었는지, 저점을 찍었는지, 그 날짜를 기준순환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인데 이걸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연월이 나옵니다. 일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연월, 몇 년, 몇 월 이걸 기준순환일. 그 다음에 순환 진폭하고 심도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이제 변동성이에요.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얼마나 변동성이 크냐. 순환 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고점, 저점과 고점보다는 정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점과 정점의 차가 이제 크다는 거죠.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를 진폭 또는 이제 심도라고 얘기한다. 용어 살폈고요.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뒤에 이제 부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부록 그러면은 시험에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시험에 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시만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이 부록에 담긴 것들이 이거예요. 경기를 파악할 때 우리 이제 실물 경제 지표, GDP, 대표적인 개별 경제 지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활동 지표, 또 물가 지수, 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거 물가 지수입니다. 통화 지표, 통화 활동 속도, 금리, 네,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겠다. 보시고 하나씩 볼게요. 실물 경기 파악할 때 보는 이제 실물 경제 지표. GDP로 많이 본다 했죠? GDP.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내 총생산이죠? GDP. 이게 대표적인 국민소득 계정이에요, 여러분.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GDP, GNP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지금은 GDP로 많이 보잖아요.
이 말이나 이거의 대표성을 갖는 게 GDP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GDP가 뭐냐? 실물 경제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지표다. 이거 어디서 발표해요? GDP? 한국은행이 발표하죠. 그런데 이게 월별로 나오지 않죠. 분기별로 나오거나 연도별로, 그러니까 월별 추계하진 않습니다. 분기별, 연도별. 그리고 두 가지, 명목 가격 기준하고 불변 가격 기준 두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이 GDP라는 게 국내에 생산된 이제 재화의 양과 가격을 곱해서 다 합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와 Q를 곱해가지고 합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자동차도 생산하고 냉장고도 생산하고 뭐 반도체도 생산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수량이죠. 수량은 올해 GDP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올해 이제 산출량이 있을 거고 요 가격이 두 가지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올해 가격, 당해년도 가격으로 측정하면 그게 명목이 되는 거고 특정 연도 가격으로 측정하면 불변 가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요 가격이 당해년도 가격이면 명목 GDP가 되는 거고 이게 특정 연도 기준 가격을 사용했다? 즉 불변 가격. 그러면 그걸 실질 GDP라고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제 물가 변화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 가격, 특정 연도 기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작성이 되고요. 흔히 이제 GDP를 지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수출. 이건 더하고 수입은 빼야 되겠죠. 수입한 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마이너스로 이걸 다 합산한 게 GDP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럼 여기서 요거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소비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비중이 큽니다. 소비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소비 비중이 크죠. 내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살리려 그러면 이게 커지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소비를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비중이 크니까. 아니면 수출 드라이브. 근데 수출 수입 이거 가감하면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GDP를 조정하는 거죠. 산업활동 지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산업활동의 지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산업 생산지수도 있고, 생산자 재고지수, 뭐, 평균 가동률, 다양해. 이런 것들을 산업활동과 관련된 지표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앞에 GDP는 급이 달라갖고 한국은행이 추계를 하고요.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실물 지표들은,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산업활동 지표들은 월별로 나온다는 거예요. 분기별로도 나오고 연도별로도 나오고 월별로 나온다는 게 GDP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런 산업활동 지표는 월별 확인이 가능해서 단기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신호가 먼저 나오는 거죠. 월별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단기 경제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즉 GDP는 분기별로 빨라도 분기에 나오니까 얘를 보완하는 역할로 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지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DP가 월별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좀 후행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확인할 때 다른 지표들을 본다는 거죠. 산업활동 지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통상 월별로 나와요. 아, 월별로 나오면 분기별로 당연히 묶어서 나오겠죠. 연도별로도 묶어서 나오고. 됐죠?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일단 별표 칠까요? 물가지수는 이제 출제 빈도가 이제 높은 편이에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전 세계 화두잖아요, 여러분. 특히 미국이 지금, 물가를 잡아야만, 물가가 안정돼야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이제 상승할 거고.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장은 미국장, 그 중에서도 나스닥 시장에 연동이 많이 돼 있죠? 나스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에 관심이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물가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물가에. 그 중에 CPI. 이게 안정이 돼야 나스닥이 올라가고 국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비중이 커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국내 물가보다 미국 물가에 관심이 많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제 그 물가 지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나라 이제 물가 지수를 파악할 때 우리 교재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CPI라 하지 않습니까? CPI.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변동폭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조사하는 게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농촌이 아니고 도시 가게의 평균 생계비 내지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조사를 하는데 주로 도시 지역을 조사해요. 그래서 도시 가게의 평균 생계비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농촌이 아니고. 자, 여기 조사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서울을 포함한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38개 주요 도시에서 설탕 가격, 밀가루 가격 이거를 이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지수로 만드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이제 도시 가게하고 관련이 깊다. 그리고 조사 대상 품목이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10,000분의 1 이상 되는 거. 그 460개 품목을 조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죠.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거, 비중이 큰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지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쑤시개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쑤시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460개냐, 560개냐 안 나와요. 외우지 마시고. 하여튼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파악을 한다. 이런 느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특징이 이거예요, 여러분. 조사 대상 품목이 최종 소비재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그러면 안 돼요. 높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여러분 임금이 이게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 CPI가 확 올라갑니다. 임금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대신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 말 바꿔서 내기 때문에. 임금이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 서비스 요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를 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생필품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경기가 좋다고 5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나쁘다고 2끼로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는다 보시면 돼요.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자, 이제 두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물가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거래 단계에서 아직 시장에 풀리기 전에 기업 간에 거래되는 최종재, 원자재, 중간재 등의 가격을 조사한 거다. 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반영한 물가 지수다. 수급 동향, 전반적인 상품에. 그러면 이제 PPI. 요거 조사 기준 가격은 공장도 가격, 생산자 출하 가격, 요 변화를 측정하는 거다. 흔히 이제 공장도 가격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비자 가격하고 공장도 가격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역시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외우지 마시고, 얘는 좀 많네요. 892개, 10,000분의 1 이상.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가격 변화를 조사하는 거다. 흔히 이런 걸 이제 샘플링 한다 그러죠, 여러분. 전수조사할 수 없으니까. 자, 세 번째, GDP 디플레이터. 특히 여러분, 요걸 잘 받으세요. GDP는 경기의 크기잖아요. 경제 규모. 근데 거기 디플레이터가 붙으면 이게 이제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 디플레이터는 이제 거품을 뺀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모든 상품, GDP는 한 나라의 산출량을 다 합산한 거니까, 산출물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모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다 고려해서 측정하는 게 GDP잖아요. 고려해서 국민경제 전체. 그래서 한 나라 전체. 소비자 입장이다, 생산자 입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 물가압력을 측정하는 물가지수.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이 두 개를 갖고 계산하는데 나눠서 계산한다는 거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지수가 되겠죠. 자, 올해 산출량이 있다. 근데 가격을 명목 가격으로 계산하냐,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냐, 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번 수치 계산을 해볼게요. 이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올해가 이제 24년도니까, 이제 작년,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보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 GDP의 이제 크기를 갖고 계산하면 되겠죠? 물가지수는. 근데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산출물이 딱 자동차 하나라고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하나일 때. 근데 23년도에 생산량이 10대입니다. 그리고 단위년도 명목 가격이 대당 2천만 원입니다. 기준 특정 연도, 이건 이제 5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제 측정을 해요. 실질 GDP는 5년 단위로. 대당 가격이 이때는 1,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여기 1,500만 원이 기준 연도인데 이때에 비해서 단위년도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네요. 물가가 이제 상승한 거죠. 요만큼 올랐는데,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대입하면 되죠. 분자가 명목 GDP니까 수량 10개에다가 명목 가격 2,000, 분모는 실질 GDP니까 수량은 똑같고 가격을 1,500 곱하기 100 이러면 이제 133이 나와요. 이 이제 단위는 뭐 퍼센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요 133이 뭘 의미하는 거다?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100이 기준이니까 33% 상승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33%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아니죠, 여러분. 실제 시험에 날 때는 난 적이 있는데 하나만 주지 않아요. 2개 정도 이렇게 많이 주면 3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동차 또는 뭐 세탁기 뭐 이렇게 줬을 때 그럼 각각을 이렇게 계산해 갖고 합산해야 되잖아요. 합산해서 요 수치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다음 이제 통화량 지표를 볼게요. 통화 지표. 통화량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시중에 통화를 이제 공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흡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통화량을 만약에 증가시키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게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겠죠.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니까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너무 풀리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또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에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통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통화 지표를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M1, M2, LF, L.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유동성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현금화 하는데 쉽냐 어렵냐? 현금화하기가 가장 쉬운 통화를 갖다가 M1, 협의의 통화라고 그럽니다. 협의 통화 M1, 광의 통화 M2, 금융기관 유동성 LF,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 전체 유동성, 광의 유동성 L이라고 그럽니다. 유동성이 이제 리퀴디티니까 L이죠. 그러면 여기 가끔 뭐가 시험에 나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 중에 M1으로 분류되는 게 뭐냐, M2에 속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걸 물을 테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동성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협의의 통화인 M1은 아주 유동성이 빠른 겁니다. 거의 현금하고 똑같아요. 자, 요걸 외우세요, 여러분. 일단 현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 사용하는 이제 현금 있죠? 그거 외에 이제 예금도 여러분 이게 통화에 들어가는데 여기 요구불 예금입니다. 또는
저축성 예금인데 수시 입출시킵니다. 이거는 뭐예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불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 저축성이지만 이것도 수시 입출식이니까. 여기 참고로 대표적인 게 은행의 MMDA 있죠? MMDA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에요. 그럼 얘는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수가 있어서 여기를 M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요 크기를. 다음에 이제 얘보다 유동성이 조금 더 늦은 거, 떨어지는 것들을 더 합산하는 게 M2예요. 광의 통화. 당연히 M 안에다가 이제 더 플러스 하는 겁니다. 예, 요거 따로가 아니고요. 더 확장하는 개념이. M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더 합산한다. 양이 많은데, 이거 지금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일단 여기 이제 기간 개념이 있는, 우리 예금이나 적금, 이건 다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럼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시장형 상품, CD, RP, 표지형, 이런 것들 다 M2로 분류합니다. 실적 배당 상품, 대표적으로 펀드 같은 거. 그 다음 채권 중에서 금융채, 기타, 뭐 이런 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요걸 기억해요. M2는요, 여기 기간이 있을 때, 예, 만기, 예금이든 적금이든 부금이든, 이 금융채 만기든 다 2년 이상짜리는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뒤집으면 뭐예요? 예, 2년 미만. 만기가 2년 미만짜리 예적금이 M2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제외된다. 요거 뒤집으면 만기 2년 미만짜리가 M2다. 그러면 금융기관 유동성은 상품은 이렇더라도 만기가 2년 이상짜리를 LF에 합산한다는 거예요. M2에다가 이제 만기 2년 이상. 요걸 기억하자고요. 추가로 요거 증권금융예수금, 생보사의 보험계약준비금. 그리고 이제 한나라 전체 광의 유동성은 또 LF에다가 여기를 잘 보시면 국채, 회사채. 자, 금융채는 M2나 LF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기로 나누는데 만기가 2년 미만이면 여기 2년 이상짜리 여기에 들어가는데 국채나 회사채는 LF 포함시키더라. 자, 제일 먼저 M화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걸 기억하고요. M2는 여기다 더 합산을 하는 건데 일단 만기가 중요하다. 만기 2년 미만짜리 상품이 들어간다. 유동성 기준으로. 만기 2년 이상짜리는 LF에 들어간다. 그리고 금융채 외에 국채나 회사채는 L로 본다. 됐죠? 다음에 통화유통속도.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했어요. 그럼 그게 거래에 사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풀었는데도 이게 회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풀린 돈이 거래에 활용되지 않으면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유동성 함정. 그래서 풀린 돈이 회전이 잘 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통화유통속도예요. 그러면 이걸 수치로 측정을 하는데 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 분자값이 뭐다? 명목 GDP입니다. 실질이 아니고. 요것을 통화량. 참고로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 M2를 씁니다. M2. 그러니까 광의통화죠. 광의통화. 요걸로 나눠서 요게 이제 뭐 1.5가 나왔다 그러면 회전율이 1.5다. 0.5가 나왔다 그러면 풀린 돈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명목 GDP는 요 두 개의 곱이죠. 앞서 우리 GDP 디플레이터가 요걸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GDP에다가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곱하면 그게 명목이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이제 이 두 개의 곱이 같다는 겁니다. 네. 이거 지문 하나하나 다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통화 유통속도는 GDP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눠서 그래서 사후성을 가져요. GDP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GDP는 내년 가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성을 가져요. 그래서 경기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여기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예측할 때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걸 통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걸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안 돼요. 유용하지 않다. 사후적으로 추계가 돼서.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 속도는요,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하는 추세가 아니고 하락.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돌아요. 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분자값이 명목 GDP, 분모값이 통화량이니까 분자 증가율보다 분모 증가율이 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GDP 증가율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시중에 돈 늘어나는 그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도 이해해야 돼요. 명목 GDP 증가율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크다면 통화 유통 속도는 이전보다 뭐 하락하는 거냐 상승하는 거냐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요 계산 문제까지. EC 방식이라는 건 이제 유럽에서 처음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EC, 유럽.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적정 통화량. 그러니까 올해 통화량을 어느 정도 공급해야 되냐, 통화를 어느 정도 공급해야 되냐, 그 목표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적정 통화 증가율, 이제 목표, 산정 방법이 요 세 가지 항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요게 요 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린 바로, 그러니까 MG가 뭐냐면 통화 증가율입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몇 %로 하는 게 적정한 거냐 했을 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PG하고 YG는 더합니다. PG가 물가 상승률입니다. 아까 그 GDP 디플레이터, 그게 이제 물가 지수라고 그랬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또는 그냥 이제 물가 상승률, 그게 PG. 그다음 YG는 실질 GDP 증가율.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G는 V가 통화 유통 속도, 속도니까 벨로시티. 통화 유통 속도 변화율.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통화량 증가율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 두 개는 더해줬고 얘는 빼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돈을 풀어야 되겠죠? 얘를 증가시켜야 될 거고. 지금 경제가 성장했으면 거래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얘는 속도잖아요. 속도가 잘 나오면 그러면 줄여도 되겠죠, 여러분. 회전율이 높으면 이거는 줄여도 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시험에 나면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 산식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통화 공급 증가율, 요 목표치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MG의 크기. 그럼 PG 줬고 YG 전망치 줬잖아요. VG 전망치. 요거 마이너스로 줬습니다. 요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이 통화 유통속도 변화율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요 PG 플러스니까 요거 요만큼 돈을 풀어야 되겠죠? YG 요것도 더해주는 거죠? 요거는 빼주는 거죠. 근데 빼주는데 마이너스니까 요거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8%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더 풀어야죠, 돈을. 3%, 4%,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가 되니까 8%. 자, 그래서 요 VG 수치를 잘 봐야 된다. 요 부호. VG가 양이면 빼서 계산해야 되고, 그게 음수면 더해서 계산하는 거다. 의미가 그런 거다. 자, 그러면 통화유통 속도에서는 이제 말 문제도 날 수 있고, 대부분 말 문제가 나고요. 뭐, 사후성이 높냐, 낮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요거 계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금리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에 대해서는 교재 내용도 많이 이제 빈약하고요. 날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금리만큼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가 없죠, 여러분. 금리. 금리는 자본의 한계 수익률, 소득, 현재 소득, 미래 소득, 장기적인 명목 성장률, 뭐 자금 시장의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결정하는 거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선진화되고 자본 축적이 진행되면, 즉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이렇게 하향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7, 80년대하고 특히 IMF 때는 금리가 뭐 엄청나게 폭등했었죠.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낮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렸지만 미국 중심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예전보다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계 수익률을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그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 될 거고, 그리고 수익을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그 남는 게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자도 감당 못 한단 말이에요. 차입 비용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선진국이 되면 이제 투자할 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고성장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나름 자본도 많이 축적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대부분 금리가 낮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리 추이를 볼 때 대표적인 금리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콜금리, CD금리, 국고채 금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장금리 역할을 하는데, 이 콜금리는 하루짜리 금리죠. 그래서 초단기 시장. CD금리는 단기 금융시장. 국채 수익률은 이 장기채니까 장기 금융시장. 자금 상황을 이제 반영해서 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장단기 금리 이렇게 하면, 장기 금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단기 금리 그러면 CD 금리를 많이 보고. 네. 자, 첫째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매 차시마다 이제 끝날 때 이 차시에서 다뤘던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경기 순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경기 순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기 순환은 거시경제 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이게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뭐다? 장기 성장 추세.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상승 하강 반복하는 현상. 이게 경기 순환. 맞고요.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의 구체적인 시점. 그러면 날짜죠? 연월. 이걸 갖다가 기준 순환일. 맞고요. 경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 간의 차이. 그러면 높이가 연상되죠? 높이. 그걸 갖다가 순환 진폭. 이것도 맞죠? 또는 순환 심도. 심도라고 부르죠? 이거 맞고. 시계열 자료 또는 시계열 지표. 대부분의 여러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다 이제 그 월별, 분기별 이렇게 나오니까 다 시계열 자료예요. 얘를 이용해서 경기를 분석할 때는 추세 계절 변동치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여러분? 4개의 변동 요인 중에서 추세와 순환 변동치로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걸 사용한다. 계절하고 불규칙 변동은 이제 제거를 하고. 틀렸죠? 이 중에서도 추세하고 순환 중에서도 이 순환 변동의 크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물가지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도시 지역에서 조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계 평균 생계비 내지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한 이제 지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대상 품목의 수요는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다. 이 틀렸죠, 여러분? 민감하지 않다 했습니다.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틀렸고. 생산자 물가지수 조사 기준 가격은 생산자 출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이게 이제 공장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공장도 가격. 그걸 조사하는 거다. GDP 디플레이터 있었죠? 얘는 GDP니까 전체 물가 압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사용된다. 네. 2번 틀렸습니다. 자, 이게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니까. 통화지표 편제상 금융기관 유동성 LF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있었던 거. 유동성 이제 기준으로 세 번째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씩 봐볼까요? 만기 2년 미만입니다. 예적금. 그러면 요거 M2예요. 광해통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대표적으로 MMD. 요거 M1입니다. 협의의 통화.
정부가 발행하는 유동성, 정부가 발행하는 게 국채죠. 이거 L, 광의 유동성. 생보사의 보험계약 준비금, 이거 LF입니다. LF. 그럼 여기서 답이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으니까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LF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4번만 고르면 안 됩니다. 얘 당연히 여기다가 이걸 더 합산하는 거니까. 1번, 2번, 4번이 다 LF에 들어가요. 답은 3번. 그러니까 모두 고르시오 만약에 이렇게 났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를 다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통화유통속도입니다. 잘납니다, 이거. 통화유통속도는 돈의 회전율인데 명목 GDP는 통화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 실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실질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GDP 디플레이트를 곱한 값. 그렇게 봐야 돼요. 나눈 값으로 화폐 평균 거래 이제 횟수 맞고요. 일정량의 통화량이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을 회전해가지고 명목 GDP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래를 뒷받침했는가를 반영하는 거다. 예. 풀린 돈이 이제 거래에 어느 정도 사용됐냐, 몇 번 돌았냐. 저한테 10,000원이 있어요. 제가 그 10,000원을 가지고 뭐 이제 택시를 탔다. 그러면 택시 기사한테 가겠죠. 택시 기사가 또 그걸로 이제 뭐 식당을 갔다. 이 회전되는 거잖아요. 맞고요. 우리나라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목 GDP 증가율보다 통화량 증가율이 더 크더라. 이런 뜻이죠. 통화유통속도는 경기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이거 틀렸네요. 왜냐하면 GDP는 사후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러분?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